2010년 9월 3일 부산 동부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모녀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인 것 같다는 한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보험회사를 찾아간 경찰. 보험회사 직원은 며칠 전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피보험자 41세 여성 손모 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회사로 찾아왔는데 피보험자 손 씨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미심쩍은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손 씨가 석 달 전인 6월 17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상한 점은 사망하기 석 달 전부터 고액의 생명보험에 잇따라 가입했고 그 개수만 해도 7개, 보험금은 무려 약 30억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월 납입금이 무려 3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손 씨가 무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서류 작성을 하는 모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대리서명을 진행하던 손 씨의 언니가 각종 서류에 서명한 뒤 볼펜을 옷에 문지르며 지문을 닦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가입 당시 작성했던 서류를 들고 와서 신청서에 적힌 필적과 비교해보자 한눈에 봐도 너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언니인 척 행세하며 어머니와 같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확인서에 자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전에 본인이 사인했던 부분하고 제가 딱 대조를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때 제 처음으로 소름이 웃겠죠. 이에 피보험자 손 씨의 행적을 곧바로 추적해본 경찰은 2010년 6월 17일 사망신고된 손 씨가 약 한 달 뒤인 7월 12일 자신의 딸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 한 보험회사에 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기에 보험사기 이미 명백한 상황. 그렇다면 문제는 사망 신고된 시신의 정체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손 씨는 6월 16일 부산 모 병원에 사망한 상태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 검안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 추정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누군가 죽긴 죽었고 이를 손 씨가 자신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손 씨의 언니라 주장했던 여성을 손 씨로 간주하고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며칠 뒤 9월 10일 보험금 수령을 위해 다시 보험회사를 찾아온 손 씨. 경찰은 옆방에서 손 씨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 보험가입 당시 녹음됐던 손 씨의 목소리를 확인했던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손 씨와 똑같은 점을 확인하고 이내 현장을 급습합니다. 아니 무슨 제보를 가지고 제가 궁금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번에 그런지 아니면 제 산단지 당신도 지금부터 그냥 나와. 하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손 씨. 경찰은 결국 손 씨를 강제 연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긴급 체포하라고 좀 알고 합시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손 씨. 경찰에게 속된 질문에도 손 씨가 입을 열지 않자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손 씨와 경찰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각. 손 씨의 차량과 자택을 수색하러 간 경찰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손 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는데 면허증 속 사진은 손 씨가 맞지만 이름이 김모 씨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 또한 손 씨는 41세였는데 면허증에는 27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번호로 신원조회를 하자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에 살고 있던 27세 여성 김모 씨 이미 확인됐습니다. 손 씨가 운전면허증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김 씨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노숙인 쉼터로 찾아간 경찰. 쉼터 관계자를 만나 김 씨의 행방에 대해 묻자 3개월 전쯤 김 씨가 취업을 하기 위해 한 여성을 따라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경찰이 손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김 씨를 데려간 여성이 이 여성이 맞냐고 물어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맞다고 대답한 관계자. 그러면서 손 씨가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도 어렵게 산 경험이 있기에 남일 같지 않아서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등의 메일을 보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손 씨가 가족이 없는 20, 30대 여성만을 찾기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취업을 시켜준다는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손 씨의 요구사항에 맞는 김 씨를 소개해줬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6월 16일 해당 쉼터에서 손 씨의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손 씨를 본격적으로 추궁한 경찰. 경찰에 체포된 이래로 묵비권을 행사하던 손 씨는 여러 가지 정황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41세 여성 손모 씨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한 김 씨를 자신으로 둔갑시킨 것은 맞지만 김 씨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쉼터에서 김 씨를 데려온 날 저녁에 함께 술을 마셨는데 김 씨가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술취는 집에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그러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고.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를 밝혀낼 김 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버린 상황. 김 씨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죽었다라는 손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손 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준 병원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김 씨가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병원에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손 씨는 병원 관계자를 만나 사망한 김 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였고 이후 본인은 손 씨의 아는 언니라고 말하며 손 씨가 평소 흉통을 자주 겪고 있었고 각종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다고 관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병원 관계자들이 손 씨의 진료 내역과 병력을 살펴보자 정말로 손 씨가 흉통으로 병원을 자주 오간 것이 확인됐고 특히 과체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평소 간 수치가 많이 높았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망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흉통으로 병원을 다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이날 알리바이를 위해 오랜 기간 손 씨가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손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친한 동생이 죽었는데 가족이 없는 고아라 사망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속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손 씨의 어머니도 정말로 자신의 딸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는 바람에 병원에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 과정에서도 친가족이 있어야 화장이 가능했기에 파지 줍는 할머니를 섭외해 서둘러 김 씨를 화장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손 씨의 치밀한 범행으로 사망한 지 하루 만에 한주미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손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경찰은 이제 살해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손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벌이던 중 손 씨의 전 남자친구인 28살 이모 씨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손 씨보다 13살이나 어린 이 씨는 손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른 채 사귀고 있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고 손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손 씨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울산공항 인근 땅을 팔면 곧 큰돈이 생기니 함께 외국으로 떠나서 살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이거 마시고 죽을 거다라면서 한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왔는데 그 병에 메소밀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고독성 농약입니다. 이후 손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손 씨가 컴퓨터로 살충제, 농약, 메소밀, 사망보험금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손 씨가 16일 저녁 김 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뒤 같이 술을 마시다 메소밀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술하고는 맥주에, 캔맥주에 혹시 자기가 맥주를 사왔으니까 맥주에 넣어가지고 피해자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김 씨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공판 중 피고인 사망, 사망신고 방법,
사망하면 지문 조회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손 씨가 학력을 위조해 창업 대출금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김 씨가 사망한 당일, 즉 손 씨가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날이 바로 손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망으로 위장해 수십억 대의 보험금은 물론 사기 혐의까지 털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살해 정황을 종합해 손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손 씨는 법의 심판을 받는 듯 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씨를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김 씨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김 씨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의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 없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 대법원은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김 씨의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돌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앞서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하리도가 다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명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신의 존재마저 버리려 한 어찌 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 사전진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지워나가기 위한 행동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고요. 자신을 대신해 죽어줄 실종된다 하더라도 찾는 이가 없어서 발각되기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보험조사관의 예리함과 경찰관의 예민한 촉으로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도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로서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판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의 증언, 여러 금융기록이나 검색 기록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이나 진술 변화 등 여러 유력한 정황 증거들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이후 손 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연하의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값비싼 선물을 하는 등 부자 행세를 했고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취업 사기는 물론 백혈병이 걸린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 보험 사기를 쳤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연하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전 남자친구의 애인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을 조작해 보내 헤어지게 만드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놓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손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